네, 국회의원 15명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재보선은 그 어떤 때보다 많은 변수 속에 치러지는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또 그 변수들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창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재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네. 아직도 이제 몇몇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참 여야의 그 우세를 갖다 가늠하기가 어려운 좀 안개송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이 두 분 보시기에는 여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좀 판세가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평가를 먼저 좀 해주시죠. 이럴 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경합입니다. 네. 치열한 경합, 이른바 오차 범위 내의 경합 벌이고 있고 사실은 누구 우열을 갖다가 좀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초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원래 9석이었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5석, 통합진보당이 1석이었습니다만은 실제 새누리당이 9석을 갖다가 다 차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략 만약 승패가 나뉜다면 7대8 내지 8대7 정도로 그것도 새누리당 쪽으로 좀 넉넉하게 본다면 8석, 7석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서 뭐랄까 승패가 나지 않을까. 새누리당 그 자체에서는 일단 9석 이상은 차지해야지 일단 좀 승리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유, 거기까지는 어렵고요. 당초 보면 김무성 대표도 처음 얘기했을 때는 우선 147석이거든요. 4석만 더 얻으면 151석입니다. 즉 300석 의석의 과반을 넘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이 4석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잘하면 한 7석, 8석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한 7석 정도는 7석 차지하면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처음엔 야당이 아주 불리한 판세였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 100일이 있었고, 그리고 유병헌이 잡혔지만 시신이 이제 확실히 이제 유병헌이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검찰 경찰과의 이제 그 수사 협조가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단일화 문제와 같이 겹치면서 여권보다는 야권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판세가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결국 이제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바뀔 것 같아요. 투표율이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합니다만 아무래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아지려 보이기는 어렵다면은 결론적으로 9대6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8대7, 7대8인데 어디가 새누리당이 7이냐, 새정치당이 8이냐 결국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도권도 아주 불리했었어요, 야권에게. 그러나 단일화가 되면서 상당히 분위기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수원을도 그렇고 수원을은 아무래도 좀 이제 새누리당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자을에서도 이제 여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았는데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래서 역시 7대8 내지 8대7. 그 부분이 7대8, 8대7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무승부인데요.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무승부긴 합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가 맞죠. 세월호 100일 지났습니다만 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정권 책임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워낙 공천을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야당이 그러면서 여권에게 유리한 그런 아주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8대7 정도로 만약에 새정치당이 이기거나 또는 7대8로 새누리당이 지거나 같은 얘기는 합니다만 8대7, 7대8 어느 당이 7이 되건 어느 당이 8이 됐건 사실상의 전 야당의 패배라고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리한 상황에서도 무승부를 했다면은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7대8, 8대7 두 분 비슷한 수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열어봐야 알죠. 투표율이 결국은 좌우할 것 같아요. 변수를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그 말씀해 주셨는데 투표율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 얘기를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제까지 치러졌었는데 역대 최고치입니다. 7.98%죠? 8%죠? 거의 8%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저쪽 어디입니까? 전남 순천 곡성 같은 경우에는 13.23%가 나왔어요. 공자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3.22%.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통상 보면은 이 7월달, 그것도 7월 한여름 바캉스철에 이제 휴가철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되니까 물론 아마 내일 모레 바캉스 갈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보면 가기 전에 금, 토, 양일간 사전 투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데 통상 보면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그저 한 많아야 35%입니다. 예. 35% 보통 한 30% 내외인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작을이나 저 순천 곡성 같은 경우 13.2, 13.2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보니까 그만큼 지금 동작도 마찬가지고 순천 곡성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빙이라는 거예요. 예. 통상 보면 저 호남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편하게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데 막판 최근 그러니까 D-6일 전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에 보면 이정현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왕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정현 후보의 그 지지층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면 이 정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또 보면 서거반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빨리 방어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그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작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동작을에서도 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이거는 우리 앞서 나가는데 추격세가 만만치 않네. 거기다 보니까 뭐 기동민, 노회찬 후보 단일화했네. 방어해야 된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오고, 또 보면 노회찬 후보 쪽에서는 이거 보면 조금만 하면 뒤집을 수 있겠네 하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이런 추세라면은 7월 30일 본투표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투표율이 높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렇게 단언할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다 지방선거 예. 때도 뭐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높았는데 높진 별로 않았었죠. 높지 예. 않지 않았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11%가 넘었어요. 11.49%인가 그랬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근데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이 실시된 이유는 제일 높아요, 지금이. 네. 지난해 4월 24일 날 재보선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던 노원병에서 8%가 좀 넘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예. 그보다 더 높으니까. 약간 낮긴 합니다만 지금 동작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순천 곡성은 13%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작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전 동작을의 사전 투표율이 13%를 넘은 것은 단일화 효과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단일화를 하면서 야권의 지지자들이 됐건 누가 됐건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뭔가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해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걸로 해석을 저는 일단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다가 이게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되니까 이게 야권에게 추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또 여권이 결집했다는 의미에서 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양쪽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순천 곡성의 경우는 이정현 후보가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관심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동작을은 일단 단일화의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보는데,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것하고 야권, 여권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만 어느 쪽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과거처럼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야당에게 유리하고 예. 투표율이 낮으면 여권에게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좀 깨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고정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여권 지지표들이 더 결집한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난 대선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게 특히 어느 쪽의 유불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예단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7월 달에 선거치고는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세월호 100일이 어느 정도 어쨌든 간에 처음에 전략공천 문제 때문에 여권에 대단히 유리해가는 구도였는데, 세월호 100일과 유병헌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발표되면서 정권 책임론, 이 세월호 문제, 이게 다시 좀 재점화된다고 그럴까? 이런 그렇죠. 그 비판론이 대두가 되면은 야권에 좀 유리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여권, 야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관심이 좀 집중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휴가철이긴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조금 투표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30%에서 35% 사이일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은 넘기 어렵다고 보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어느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많이 투표장을 불러내느냐, 그게 관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지역구별로 보면은 뭐 상당히 관심도가 좀 높아진 지역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좀 그 투표율이 낮게 나온 지역도 있고 좀 그렇죠. 편차는 있는데요. 있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세월호 문제하고 세월호 참사 또 100일하고 유병헌 그 시신 발견 등등 해서 이런 좀 그 대형 그 돌발 변수가 나오면서 그 뭐랄까요, 이게 정권 책임론이랄까 이런 데로 좀 더 관심이 저는 이번 돌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730 재보선과 앞서 말씀하신 세월호 어떤 세월호 사태에서 벌어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과 우왕좌왕함, 서로 책임 전가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1차 국민적 심판은 6.4 지방선거에서 한번 걸러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병헌 계속 못 잡다가 그나마 유병헌 이제 시신이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6월 12일 날 발견한 시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건성건성.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잠깐 잊어졌던 불쾌한 감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730 재보선은 이 프레임이 권은희 대 유병헌 싸움이에요. 즉 권은희로 상징되고 있는 야당의 전략 공천, 그다음에 우왕좌왕 공천, 중간에 심지어는 노회찬 후보와 어렵게 후보했던 기동민, 어떻게 보면 좀 뭐 노골적으로 당 대표들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동민을 갖다 주저앉히려면 못하러 그렇게 복잡한 길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당초 앞서 우리 최찬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권은희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야당이. 심지어는 막판 지난주입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됐을 때는 권은희 남편의 그 재산 문제가 그야말로 정치권 뉴스의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면서 또 출렁거리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730은 유병헌 대 권은희 대 유병헌, 이 양 프레임, 이 권은희와 유병헌으로 상징되는 한쪽은 정권에 대한 정권 무능에 대한 심판론, 한쪽에서는 야당의 그런 어떻게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마는 결국 구태의연한 야당에 대한 심판론, 이것이 충돌하는 가운데 과연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그렇죠. 유병헌은 잡지 못했고 주검으로 돌아온 유병헌조차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그렇죠. 알아보지 못했던 네. 경찰이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 실체감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재경 지검장은 옷은 벗었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심판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황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는데 조금 한두 가지 짚는다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세월호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1년 불과 몇 개월 있다가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담화를 발표하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호 100일을 쭉 반추해 보건데 뭐가 그렇게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 무승부가 났습니다만 이번 그 재보궐선거 때 뭔가 여기에 대한 민심의 집단적 지성의 발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그 지방선거의 연장전 플러스 새로운 프레임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권이 초반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권은희 마케팅에 가까운 얘기를 거의 많이 했어요. 사실 뭐 그런 말 들어도 야당이 별로 명분이 없었죠. 너무나 공천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많은 이제 프레임이 형성이 됐었는데 아까 또 같은 말입니다만 세월호 참사 100일하고 유병헌의 시신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된 면이 있으면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같이 아우러지면서 선거가 이렇게 1대1 구도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7대8이냐 8대7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처음엔 거의 뭐 야당의 참패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세월호에 대한 그 평가의 성격은 상당히 작동될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여당 쪽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 이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월호 문제와 유병헌 씨 그 수사에 대한 어떤 그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뭐 지금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뿐만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교체론까지도 지금 일부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여권 내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거 전에라도 그 점이 좀 그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선거 전에 보면 뭐 730 재보선 내일 모레입니다만 내일 모레 3일 앞두고 내일 만에 당장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다만 730 재보선 결과가 만약에 새누리당의 패배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세 사람 다가 뭐냐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쉽게 요즘 보면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 참사를 할 정도로 청문회를 갖다 통과하는 비율이 통과하기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침 보면 이제 8월 달 지나고 나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예요. 정기국회 앞두고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 또 마침 뭐 김진태 검찰총장 뭐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도 안 됐죠? 안 됐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하고 달리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임기제입니다. 2년 임기를 가급적 채워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재경 지검장 그만두었고 그다음에 전남 경찰청장이죠. 전남 경찰청장이 지금 일단 보직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임기제 청장이나 임기제 총장을 갖다가 여기에서 좀 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오전에 김한길 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자, 세월호 특별법을 갖다가 지금 섞여 있는데 좋다. 그렇다면은 보상 배상 문제는 빼고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고 일단 진상조사만이라도 내일 모레 중에 처리하자. 그건 대통령이 책임져라 하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극히 앞서 우리 차창기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즉 이번 730 재보선을 앞두고 세월호에 대한 책임론, 정부 무능에 대한 심판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도 보면 당장은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야당에서는 오히려 얘기가 안 나오고 김무성 대표는 보면 굉장히 애둘러 얘기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사실은 조금 뭐랄까 물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나 730 결과가 안 좋다면은 그건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청와대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뇌부에 대한 문책 문제는요. 선거가 거의 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여권에게 유리하게 가는 선거 국면이 야권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갔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팽팽한 구도인데 그럴 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장관까지 포함해서 문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가능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이제 3일 남겨놓고 하면 오히려 너무 선거 전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제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주장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임기제긴 합니다만 이번에 보인 검찰과 경찰의 무능은요, 충분히 경찰, 검찰의 선거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거 선거 이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선거 무승부 얘기를 했는데 7대8, 8대7.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몇 석이냐. 수도권이 지금 6석 아닙니까, 지금? 9석이죠, 9석. 충청도 빼면 6석인데, 이제 수원이 3곳인데, 수원에서 2곳을 누가 이기느냐. 그리고 동작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땐 7대8, 8대7이 무승부입니다만, 수도권의 성적을 가지고 야당이 승리했다, 여당이 승리했다,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다른 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야당이 특히 7대8이나 8대7 정도면 야당이 제가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 내용을 들여다봐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선전했다면 야당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좀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시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요. 뭐 역시 이제 최대 격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서울의 동작을 지역. 네. 자,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선거 시작할 무렵만 해도 나경원 후보가 기동민 후보나 노회찬 후보보다 거의 그냥 더블 수가를 넘었었죠. 예. 그 당시 가상을 갖다 전전한 겁니다만은 후보 단일화되었을 때도 기동민 후보보다는 한참 앞섰고 노회찬 후보보다 상당히 앞섰어요. 그러나 실제 보니까 후보 단일화가 되고 야권 연대가 되고 거기다 마침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유병헌 시신이 발견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그 아픈 트라우마가 다시 재발동되는 가운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동작을이라는 지역이 바로 직전에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한 14%포인트 진 데예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10%포인트 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말만 강남 3구 옆에 있는 강남 지역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여권으로서는 하기 어렵다는 도봉, 강북, 노원에 동북 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 살거든요. 잘 압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피를 말리는 3일을 보내고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이번에 그 예측하기 어려운 데가 동작을 같아요. 예. 나오가 다 앞서왔다는 말은 뭐 다 동의하는 거긴 한데 단일화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그 공천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됐던 거였는데 노회찬 후보가 나름대로 인지도와 여러 가지 그 지명도가 있는 후보예요. 단지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이제 노회찬 후보도 그렇고 다 자기 지역구가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그거는 비겼어요. 비겼는데 전체 나경원 후보가 내세운 게 강남 4구인데 이 강남 4구를 만들겠다 동작구를 서초, 강남, 방배 이런 데와 플러스 여기도 이제 강남으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참 그게요. 거기도 강남이 강이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강남이 가진 상징성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얘기한 건데 그게 유권자들에게 동작을 저기 대단히 야성이 강한 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역시 나오보구나 새누리당답구나라고 한다면 그게 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야 우리도 뭔가 서초 뭐 강남구처럼 그 반열에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그게 공약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나 해서 글쎄요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두 후보 중에서. 네. 후보 단일화
효과에 바람이 네.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또 이 여당이 이제 결집할 것이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뭐 7대 8, 8대 7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에 무승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 지도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 선거 시작할 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우리 당 민주당 의석이 5석이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예. 5석이었고 일단 뭐 동작에서는 승패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을 그었군요. 선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호남 지역이 네 지역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흔한 얘기로 호남 지역 4지역을 먹고 들어간다. 물론 뭐 이 이야기 들으면은 이정현 후보 좀 섭섭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지역 먹고 들어간다면 흔한 얘기 나머지 지역에서 한 지역만 먹으면 본전치긴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도 방어막은 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부 입장에서.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였고요. 황태순 평론가와 함께 이 재보선 변수만의 재보선 판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